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이번엔 G7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G7은 그룹 7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7개국의 모임입니다. 참여 나라를 보면 성격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과 미국의 위성국가 같은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을 서구 국가로 착각하고 있는 아시아의 일본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G7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 GDP 순위를 보면 G7 국가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G7에 참여한 국가들을 냉정하게 보자면 캐나다, 일본, 영국은 미국의 거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항상 미국 편에 있는 국가를 포함해서 미국 쪽 국가가 4개국이고 구색을 맞추고 있는 이탈리아, 미국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독일이 있습니다. 이게 G7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호주가 초청되었습니다. G7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약간의 의견 차이로 G7이 G9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도 이전까지는 미국과 영국의 의견에 무조건 찬성하는 국가이고 한국도 미국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가였습니다. 즉 G7은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인정하고 일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다른 나라들은 그 체제 하에 각자의 이득을 확보하거나 이득을 나누는 방법을 의논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과 호주가 참여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 G7이 큰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경제가 위험 수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생산력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 우월한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현재까지 확실히 우위를 지키는 분야는 IT 관련 분야와 반도체 설계 분야, 전자공학 분야, 항공과 군수산업 분야입니다. 또한 금융 분야도 있지만 이 분야는 좀 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생산력이 아니라 소비력입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낭비라고 할 정도로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보고 있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의 상황이 왔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생산 기지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도 파괴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 기지가 남은 국가는 미국이었고 전 세계 물품의 5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건을 많이 생산해도 물건을 팔 시장이 없으면 경제는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 빠른 시간에 유럽을 재건합니다. 동시에 유럽을 미국과 비슷한 경제 체제로 만듭니다. 예전에 IMF 때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며 우리나라를 미국에게 유리한 경제 시스템으로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일본도 부흥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군대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게 유리한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에게 유리한 국가를 부흥시켜 미국의 제품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 돈을 빌려주면서 경제를 일으킨 후 경제가 부흥하면 그 돈을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그 돈을 다시 미국이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부유해지자 모든 것이 비싸졌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까지 비싸지면서 결국 외국에서 만드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미국은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고가의 제품들이 유럽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일본 제품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결국 미국의 제조업 일부가 무너지고 점점 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프랑스처럼 미국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는 이유에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G7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고 달러를 가져갑니다. 미국은 낭비적 소비를 계속하고 달러가 부족할 경우 채권을 발행해서 외국으로 나갔던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옵니다. 미국의 빚이 늘어나서 미국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계속 미국의 채권을 사면서 달러 경제를 돌렸습니다. 유럽과 일본 등 서구 국가가 미국의 물건을 팔아 이득을 내면서 부유해지고 모든 기술을 독점하고 달러로 무역을 하면서 달러의 독점권을 지켜줍니다. 미국은 적자가 심해지면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회수합니다. 마치 깡패가 자리세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너희들 안보를 지켜주고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지켜주니 내 채권을 사. 나는 망하지 않으니까 라는 것이죠. 이러니 미국의 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미국은 플라자 합의 같은 조약을 강압적으로 맺으면서 금융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강압적으로 환율을 조정해서 합의를 이끈 회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로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환율 조정을 받은 나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적자는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입니다.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이 시스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중국을 개방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중국에서 싸게 물건을 제조한 다음 부자 나라에 팔아 이익을 얻으면 되었으니까요. 중국이 조금 부유해지면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물건을 팔아 거대한 이윤을 얻는다는 즐거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는 중국이란 사회를 예전에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본 모습과 잠재력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G7 국가들을 살펴보면 무역과 금융, 천연자원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제조업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예전부터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무역을 한 나라가 아니라 자급자족을 하면서 남은 물건을 수출해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 자본은 독일과 일본에게는 불황을 선사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중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G7 국가들은 자신들이 식민지 국가를 이용한 것처럼 중국을 현대 식민지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은 서구 국가의 상품을 살 정도로 소비력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식민지의 새로운 모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해하기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서방 세계는 중국의 역사, 중국인의 독특함, 아시아 국가의 교육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서방의 기술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게다가 부유해지면서 소비력도 거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술을 팔고 자신들의 고가 제품을 사줄 나라가 이제 중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의 자원, 기술, 지식, 상품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제품을 세계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싼 제품부터 적당한 가격의 제품, 그리고 이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상품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소비력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항공산업과 군수산업에서도 뒤처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서방 국가와 협력을 하고 연대를 형성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우방에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중심 국가의 역할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실패하였고 그 화풀이를 우방에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었던 세계는 붕괴했고
미국에게 의존했던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처한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G7 국가 중 6국가, 거기에 한국과 호주까지 7개 국가가 미국의 관세 협박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물론 영국은 다른 국가들을 배신하고 미국 편에 붙을 것입니다. 한편 캐나다와 호주가 강경한 입장이고 일본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존재감이 없고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 관세에 어느 정도 반발하느냐, 반관세 연합에 참여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 외의 모든 나라는 중국과 무역을 해야 이익이 발생합니다. 중국의 값싸고 좋은 제품은 이미 모든 서구 국가에 퍼져 있고 서민 경제를 바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구매력을 포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서구의 기술은 물론이고 서구가 큰 이익을 보는 사치품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포기하면 그만큼 가난해집니다. 미국과 영국이 진정 원하는 것은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자신들의 자본과 금융으로 중국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남아시아 경제를 망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 150개국에게 제1무역국가는 미국이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 많은 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본시장을 개방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 시스템이 아닌 중국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운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보 문제입니다. 미국의 힘에 의존하던 세계 안보 체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스스로 자국을 지켜야 합니다. 유럽은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지상군 전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상군 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전략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투 양상이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싼 무기보다는 전통적인 무력 수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과 저렴하지만 다량으로 다양한 공격이 가능한 무기들, 그리고 전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점점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복지제도와 산업보조금 제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비싼 미국산 무기와 유럽산 무기로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나마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관세 갈등, 자유무역, 그리고 자체 무장. 이것이 미국을 제외한 G7 나머지 국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아마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